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오래간만이십니다, 두 분.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쁘신데 김종민 의원은 그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 진행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공수처 조건부 이첩 문제, 또 정치적 중립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공수처 조건부 이첩 문제가 쟁점이 되고는 있는데요. 정시행령 차원에서 기관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입법 취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입법 취지에 논란이 있으면 입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입법 취지가 뭔지를 살피는 거를 기본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 여기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면요. 예. 법 개정해야 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저희 방송 시간에서 저희가 좀 홍보 시간도 드리고 했는데 예. 이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선회를 하셨어요. 왜 예. 그러셨습니까? 선혜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향 지원이라고 그러시고 저는 속으로 눈치 지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당 대표가 되기에는 당선되기에는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역부족이다. 특히 예. 내년 대선까지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최고위원으로라도 지도부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역할을 꼭 하고 싶어서 최고위원 나갔는데 민주당이지만은 선배 최고위원께서 노하우를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디톡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3박 5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북 정책과 백신 위탁 생산 등에서 굵직한 합의들이 나왔는데요. 두 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 한미 동맹사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 그 전에는 미국이 앞장서 끌고 예. 한국은 쫓아가는 그런 한미 동맹이었어요. 또 미국이 보호하고 한국은 보호를 받는 그런 한미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한미 간의 대등한 파트너십, 대등한 동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존적 동맹에서 대등한 동맹으로 변화하는 어떤 물밑에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정표 역할을 이번 정상회담이 한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우리가 사거리 제한, 중량 제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 국방을 하지 못했던 나라였는데 그런 것이 이게 언제부터냐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로 자주 국방을 추진하다가 이게 막힌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 막았죠. 이게 지금 40년 만에 풀린 겁니다. 4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주 국방의 길을 열어낸 건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 관계 때문에 이제 중량도 탄도 중량도 제한을 받고 거리도 제한을 받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풀리고 이번에는 중량과 사거리가 다 풀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미사일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정민 의원님 말씀처럼 동맹이 단순 군사 동맹에서 경제 동맹, 백신 동맹 여러 분야까지 두 나라가 이렇게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성과가 있고 의미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너무 칭찬하시니까 대통령 본인부터가 최고의 순방이었다, 최고의 뭐 회담이었다, 뭐 더할 수 나위 없는 성과가 있었다, 뭐 깜짝 선물 받았다 이러시니까 그게 좀 민망스러워요. 가만히 계셨으면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저 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 민주당이 또 엄청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동안에. 한참 이제 막 실점만 하다가 이제 뭐 작은 점수라도 득점을 한번 하니까 엄청 기쁜 거죠. 뭐 자기 자랑한다고만 보지 마시고 좀 그런 이제 답답한 마음들이 좀 표현됐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백신 동맹도요 좀 저는 약간은 좀 길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8천만 개의 백신을 준비해 둔 것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아프리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기타 유럽에 있는 이 백신 일종의 후발국들, 백신 취약국들을 이제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55만 개를 왜 줬냐? 이거 한미 동맹이라고는 맹방의 상징으로 준 거지. 니네 백신 부족하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건 아니에요. 차원 자체가. 이제 맹방의 상징이라고 하신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신데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군의 그 면역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
확보하는 걸 먼저 신경 쓰시고 먼저 안 하신 게 이번에 그냥 이걸 통해서 이슈가 되어버렸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군을 지정해가지고 우리 그免疫시켜줄게. 이것도 저는 조금 좀 뒤끝이 좀 그래요. 개운치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이제 대북 정책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이번에 좀 한 발 더 나가서 남북 판문점 선언까지 좀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 과거 협상 계속 존중하는 그런 기조를 좀 이어가도록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합의사항에 보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대화하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그다음에 관여하고 인게이지먼트 그다음에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한다. 이런 이제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주목해서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로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 이제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했다고 하는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우리 싱가포르 그 북미 공동 합의에 초안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이니셔티브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이분은 우리말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북미 간의 대화도 상당한 그런 이제 직접적인 또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예. 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그 북핵 정책, 대북 정책 자체가 사실 지금 별 기대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볼 때는 오바마 정부는 완전히 그냥 뭐 북한 정책은 그냥 방치해둬서 아무것도 안 된 정책이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는 열심히 뭘 하긴 했는데 그냥 뭐 이벤트만 뻑찍지근하기를 했지 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 싱가포르 회담도 트럼프의 작품인데 예. 이번에 보면은 그걸 그대로 승계하겠다,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아니거든요. 존중하겠다는 예. 거고 이 기조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그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얻는 그 회담으로 나올 것인가, 그 대화로 나올 것인가, 그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지금 싱가포르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준비 안 된 욕심. 근데 이번에 조 바이든 그 행정부의 그 메시지에 보면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CVID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걸 접근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또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큰 실마리가 된다고 봐요. 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과제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고 국내 정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관심이에요. 뭐 비전 발표 설명회도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지율 1위를 두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신구 대결 속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 경선에 올랐지만 초선 의원들은 대거 탈락했습니다. 이른바 영선위원회 돌풍인데 이 현상을 보는 두 분의 의견 일단 좀 궁금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네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온 바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에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당을 싫어하는 분들, 특히 이제 중도 또 개혁진보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당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관심 끄고 살았습니다. 보기 싫어. 신경 안 쓸래. 그랬던 그 층이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당을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난번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그 정권 교체의 민심이 어쨌든 정권 심판하고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무슨 제도의 변화, 무슨 뭐 정강정책을 바꾸는 거 이런 거 정도까지는 안 되겠고 좀 충격적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잡은 게 이제 그런 세대 또는 나이 또는 선수 파괴 또 뭐 원내 원외 그 경계선의 파괴 이런 쪽으로 확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더 에스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오세훈보다도 더 에스컬레이터 밟아서 김웅 쪽에 갔다가 더 세게 밟아가지고 지금 이준석까지 간 것 아닌가.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바람이 분다는 그런 분석이시고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시죠? 뭐 정권 교체로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아전인수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정치 개혁에 대한 민심이라고 봐요. 정치 전체를 교체하고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이거 오세훈 이준석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원래 시작은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선거할 때 초선 박주민 의원이 1등으로 최고위원 됐습니다. 저도 재선이지만 1등으로 됐어요. 이번에 또 김영민 의원이 또 초선이지만 1등으로 당선됐잖아요. 기득권 가지고 지들끼리 뭐 결정하는데 보니까 되는 게 없다. 맨날 쌈박질만 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바람이 민주당 지지자에서도 일어났고 이게 이제 저쪽 당은 그때 탄핵을 하고 국정농단하고 해갖고 아예 저런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약간 불능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약간은 처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인물도 좀 약간 중도적인 온건한 그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 혹은 젊은 그런 이제 정치인들에게 에너지가 가는 거여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세대 교체의 의미는 뭐냐?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정치가. 노장청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청이 한 30%, 장이 한 30%, 노가 한 30%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노장이 100%예요. 99%예요. 이거 아니다. 청도 한 20% 들어가라. 그래서 국민들하고 비슷하게 좀 정치도 모양을 좀 갖춰라. 이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정치 혁신을 잘하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바람의 정체가 국민의힘에서 봐서는 정권 교체가 핵심인 거고 지금 민주당에 봐서는 어떤 정치, 기성 정치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바람을 지금 가장 크게 등에 업고 있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바람이 저나 우리 김종민 의원님한테는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도 사실은 민주당의 기성체제에 대한 불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처럼 저희 당에 대해서도 이준석 최고 30대 원외 국회의원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압도적인 이제 당 대표 지지율이 가는 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나머지 전체 저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우리 당의 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임 좀 심하게 말하면 니들 인정 못해.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새싹처럼 솟아나는 그런 새로운 세대로 짧은 기간에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위기감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바꾸면 이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핵심은 나이가 아닙니다.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관건이 대표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라고 하는 건 선거니까 선거는 인지도나 인기나 그 당시의 내용 가지고 될 수 있지만 영국에 39세 당대표 했다가 또 금방 비판받고 또 불신받고 물러나요. 이게 뭐냐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정치 혁신의 컨텐츠가 있고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로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만한 내용이면 저는 그 혁명은 성공할 거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난 87 체제 이후 30년 동안 정치는 바뀌었는데 민주주의는 진전을 했는데 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근본적인 민생은 못 바꿨느냐. 이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반성하고 어떤 대답을 내놓을 건지를 이 정치와 정당이 이 대답을 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라는 대한 전망까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고 나름 실체가 있고 6월 11일 전당대회 때까지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대표로 그런 원외의 30대가 되는 것 자체는 파격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투영이 돼서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고 당의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는데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이 시작이거든요. 알맹이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그날부터 시작인데 내년 대선까지 그 대선은 또 근본정책의 싸움이거든요. 민주당대로 목숨 걸고 할 거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목숨 걸고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역대 대선 중에 가장 혈전이 벌어질 건데 이 혈전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우리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그 후보 자체도
정치 처음 하는 사람이 된다. 경험 없는 예, 윤석열 전 총장 사람이 말씀하시는 된다. 거죠? 그러면 후보, 당 대표 다 그러면 이 당이 산으로 가진 않을까? 이 체제로 그 거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 걱정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답이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 저한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당 대표 되면 선거대 책위원장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겁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툭 넘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당권을 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넘기면 그분은 그럼 운영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당선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여론조사의 흐름이 이제 그 이준석 대표 후보의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핵심은 두 가지 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에 대해서 지지율을 높여서 정권 교체로 매진하자. 예. 문재인 반문 전선을 강화하고 확대해서 가자. 이 노선이 있을 거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 정치 개혁에 대한 길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대선 한번 이겨보자는 취지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가게 된다면 저는 30대가 됐던 50대가 됐던 그건 김종인이든 이준석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반문 전선 강화해서 정권 교체하자. 예. 이건 뭐 김종인 대표가 해도 돼요. 그러나 정당을 바꾸는 일은 다릅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람은 자기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못 바꿔요. 잘.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이 예.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팁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민주당 얘기 끝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의총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힘을 좀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건 이제 김정민 의원께서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제안했던 건 민심 속으로 들어가자. 최소한 한 달 이상 우리 검찰 개혁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네. 문제, 2030 문제, 우리 권리당원과의 대화 문제 이런 주제들 우리가 정말로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정말 현장에 푹 우리가 바닷속에 빠지듯이 국민의 이 바다라고 하는 속에 풍덩 빠졌다가 나오자.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상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대안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반대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부동산 그러면 중개업자들하고 한 2박 3일 토론회도 해보고 워크숍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정책하고는 달라도 왜 우리 정책이 안 먹혔는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이거구나. 2030 문제는 이게 핵심이구나. 권리당원들은 뭘 바라는구나. 이 차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오를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은혜를 받는 게 있잖아요. 이 은혜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토론하고 국민들한테 하면 저는 이게 2, 3개월 있다가 보고하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국민들이 야, 저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이번에는 한번 우리하고 좀 대화가 되는구나. 우리 마음을 좀 아는구나. 이러면 성공이에요, 그게. 민주당의 이런 변화와 이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장을 가야 된다. 예. 우리 정치인들이 되게 국회, 당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현장하고 멀어져 있고 이야기하면 되게 또 현장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당이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은 그 주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은 한동안 이 대한민국의 바닥의 삶을, 바닥 인생의 세계를 순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삶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당 지도부가 그걸 뼈저리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닥이라고 하면 경제적 좀 어려운 분들 말씀하시는 경제적, 건가요? 사회적, 좀 어려운 분들 모든 면에서 예. 극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